검찰이 같은 수사권에서 우병우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에게는 연도칼을. 윤진태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거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나쁩니까? 그걸 갖다가 밝힌 사람이 제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청 밝히라 그러면 못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만 기자들은 취재원 밝힙니까? 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이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면서 우리 군이 지금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SLBM 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물 속에서 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타격도 불가능하고요. SLBM에 네. 비싸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반 탄두 폭탄 얹어서 쏘지는 않을 거예요. 핵탄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일반 폭탄을 안 쓴다? 예, 핵탄두를 사용하죠. 경량화, 소형화된 핵탄두를 사용할 거니까 만약에 SLBM이 북한이 실전 배치를 해서 그것이 사용된다면 북한도 소멸될 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급격하게 핵잠수함 만들자.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려고 했죠. 여든 야든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북한의 SLBM을 전력화한다면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감시할 수밖에 없다. 네. 이 문제는 SLBM을 탑재를 한 잠수함이 기동을 한다면 북한이 지금 3,000톤급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흘러나오는 정보를 보면. 그런데 그게 전력화가 되면 우리 인근에 와서 쏘는 게 아니에요. SLBM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북한 모든 잠수함을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포라든가 원산이라든가 마양도라든가 이런 데서 태조 이런 데서 이제 북한 잠수함 기지들이에요.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그렇게 감시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속은 못 찾죠. 소너 같은 걸로 이제 탐지를 하는데 음파로 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잠수함들이 다 디젤 기관이거든요. 그 탐지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음파를 가장 죽일 수 있는 최신의 잠수함을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그렇더라도 그놈이 어디로 가는지를 100% 다 추적을 못해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얘들은 사실 멀리 가서 쏜단 말이에요. 공해상에 나가서 우리 인근에 와서 얘네 안에 딱 붙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원래 가까이서 잘 못 쏘아요. 우리가 이 노동미사일이 날라오면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서 날아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무수단리 같은 데서.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고 음속 한 8배로 비행을 하잖아요.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거의 한 5분 40초, 5분 30초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해상에 근데 울릉도 옆에라든지 저쪽에 일본 근해라든지 가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감시를 두 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서 정밀한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잠수함이 출항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 속에서 그걸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핵잠수함 갖고 있다고 해서 적의 잠수함을 일격에 다 못 부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우리도 최소한 동일한 수준 이상의 무기를 확보를 해서 적의 도발을 우리 스스로가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주국방 아니에요. 원안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시죠? 핵 잠수함 정도가 아니죠. 문재인 대표도 왜 자주국방 못하느냐 이러지만 가령 자주국방이 되려면 북한이 핵을 경량화, 소형화된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같은 급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자주국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상호 억지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은 그것은 자주국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제 잠수함을 만들자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비밀 계획을 예, 그게 이제 세웠는데. 비밀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오픈됐습니까? 362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만들면서 우리가 그러면 잠수함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SSN급이 있고 SSBN급이 있고 SSGN급이 있어요. 이건 뭐 이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SSN급은 사실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에요. 어뢰밖에 장착이 안 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S 그 BN급은 ICBM 같은 걸 쏠 수 있는 보통 이제 사출 구멍이 12개가 있어요. 예, 저는 그 한 10년 전부터 내가 이 관계로 우리가 한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잠수함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왜 이 구멍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12발을 쏘는 게 아니라 잠수함도 물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구멍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쏘면서 물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SSGN급이라는 건 뭔가 하면 탄도 그 미사일이 아니라 ICBM 같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 쏘는 그런 이제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획했던 이 가상 설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했던 것은 SSN급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인데 적을 추적하는 핵잠수함을 3기를 그때 기획을 했어요.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총 예산이 한 3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한 1조 2천억 정도를 들이는 이제 잠수함을 어떻게 이 3조 5천억이면은 군사적으로는 큰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국방 경제력에 비하면. 예산에 비하면 그 잠수함 군자는 국가적 사업이죠. 네네. 뭐 가령 그 KFX 사업과 맞먹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큰 돈이다. 큰 사업이죠. 돈이 1조 원이 얼마나 큰데요. 하도 요사이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판에서 1조, 2조, 조 3조, 단위를 4조 막 하니까 뭐. 아니 무상 보육하는데 12조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이 노령연금을 만약에 100%다 주면 17조가 든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 조 단위를 겁을 안 내요. 우리 정치인들이 아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추경도 11조 하잖아요, 지금. 조 단위를 겁을 안 내요. 그런데 이 잠수함 그 세척 만드는데 3조 5천억 든다. 이러니까 뭐 3조 5천억 들여서 만들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1년 예산이 386조잖아요, 올해. 이 386조 갖고 세금 주고 뭐 복지하고 국방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거기 빚을 못 3조면 갚으니까 1% 정도 빚이 1년에 한 50조 계속 늘어요. 네.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410조, 20조 쓰는 셈이에요. 네. 빚이 느니까. 뭐 어떻든 우리가 SSN급을 만든다는 거. 그런데 이것 만들어봤자 뭐 아니냐는 거예요. 적을 억지는 못해요. 적을 추적하는 용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잘 안 만든 거네요. 사실은 이게 나는 SSN급 잠수함 세척 만들어봤자 뭐 아니냐. 핵잠수함을 만들면 우리도 최소한 이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러한 배를 설계를 해야죠. SSBN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세척 만드는데 3조 5천억 갖고 안 될 거예요. 네,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기술 그러면.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나는 자꾸 이게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나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정말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하지하책이에요. 결국은 그 굴종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팍스 로마나가 가장 평화가 길었던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에 오현제가 로마에 집권을 하면서 그때 로마 군은 뭐 그때 세계가 유럽인데 유럽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강군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군사력이 제대로 안보가 튼튼하고 군사력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평화를 남에게 의존하고 막연하게 적의 어떤 그 선의에 의존한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지금 평화 조약이라는 게 다 깨졌습니다. 평화 조약은요. 저도 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에리 프롬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역사상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10년이나 20년 안에 지금 휴지 조각이 다 되었다. 그건 우리 동양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열국지를 한번 봐봐요. 그 사마천 사기를 읽어보면 이 남북조 시대까지 그 가령 이게 그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남북조 시대까지 수많은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국가 간에. 다 깨지죠. 다 뭐 그리고 해맹의식을 치르잖아요. 짐승의 피를 입술에 바르고 해맹의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제의 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그게 심리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힘이 없으면 먹히기 마련이에요. 근데 현대는 그러면 전 세계가 민주시대 때인데 다 민주국가들인데 힘없다고 먹히겠느냐? 안 그렇죠. 지금 또 세계 어디에인가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작년 같으면 우크라이나잖아요. 어디선가에는 영토도 뺏기고 있고 어디선가에는 핍박받고 있고 당장 무역 분쟁이 일어나도 약자는 제대로 말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WHO 같은 세계 기구가 있는데도 그 약자들은 아무리 제소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당장 우리가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지만은 독도 문제를 끌고 가면 당연히 이 섬이 우리 건데도 네. 일본이 왜 자꾸 가자고 그러겠어요. 일본이 지금 강자란 말이에요. 국제적으로는. 그렇죠. 모든 외교력이라든가 경제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면에서 강자거든요. 네. 이렇게 자꾸 가자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야 본전이니까. 이러니까 국가가 든든하고 힘을 가지려면 안보는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보하자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사드 배치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네요. 사드 그러니까 배치만으로는요. 택도 이것이 없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00%는 다 못 막아요. 사드를 갖고 오고 바다에 있는 SM-3 그 문제대로 고고도입니다. 네. 이제 200km 이상 이제 가격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쏘는 건데 이 SM-3 가격은 비싸요. 사드하고 네. 두 발에 한 230억. 다 그 한 포대를 제대로 구비하는데 한 1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다에 가는 세종대왕함에 설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SM-3를 구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의 노동미사일 다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이 초기에 한 10개 정도를 발사를 한다면 그중에 한 7, 8개는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니까 일단 초기의 피해를 줄이는데 사드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얻어맞고 울어봤자 뭐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안보만은 난 여야가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안보에 무슨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겠어요. 안보만은 우리가 격의 없이 사실은 함께 상황실에 들어가서 함께 적정을 보고 함께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결론으로 우리도 핵 무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나는 얘기시네요. 우리가 핵무장 하자는 얘기를 네. 내가 주장은 벌써 2006년에 했습니다만 네네. 국회 토론에서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험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주장을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컨대 국회에서 핵무장 결의안이라도 내주고 일반 바깥에 여론이 신문 사설도 그런 사실이 나오고 네. 일반 바깥에서 그런 여론이 지식인들 사회에서 비등해졌을 때 중국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중국은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이 가졌죠. 바로 그거예요. 네. 남북한이 핵을 가지는 걸 중국이 겁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의 패권은 중국에게서 일본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양웅이 팽팽해지죠. 큰 싸움을 붙거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 중국 패권 시대는 사라져 버려요. 네.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패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러니까 내가 핵무장을 우리가 주장을 사회에서 자꾸 해야만 한다. 지식인들 그렇게 하면 중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북한을 누르든지 뭐 지원을 끊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핵을 억제하는데 중국이 먼저 앞장을 설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육자회담을 중국 주도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결국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걔들은 6.25 전쟁부터 항미 원조 전쟁, 미국이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자기들은 아무리 그 눈에 가시 같아도 사실은 이놈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체제를 지켜주는 바깥의 물타리 정도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을. 그래서 이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북핵은 절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굉장히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식인들이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를 같이 해야죠.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근거가 된다. 많아요. 그래야 우리가 굉장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유엔 연장 50조가 딱 글에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게끔 돼 그 있죠. 과거에는 한 방 맞아야만 때리는 것을 자유권 행사로 봤는데 그것이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예컨대 이라크를 초계 비행하는 미군기를 이라크에 있는 미사일들이 당시에 전부 다 겨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걸 공격으로 간주하고 폭격을 다 해버렸어요. 이것이 ICJ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자유권 행사로 온 거예요.
유엔 헌장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지금 발사도 하고 핵실험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로 봐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무장론을 주장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네. 결국은요, 이게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해야만 한국이 제대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 핵 도미노론 이것도 나 걱정은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권리를 지키려면 지금처럼 안보를 무조건 미국에 의존하겠다. 안보는 뭐 미국, 그건 안 경제는 된다. 중국. 이 자체가 난센스예요. 네. 경제도 우리 자주, 안보도 우리 자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만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핵무장론 주장하다가 뭐 대외적으로 좀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그런 것을 겁내서 우리가 시종일관 약세를 보인다면요. 그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힘을 가지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저런 눈치를 안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인도나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의심의 알고 있는 여지가 겁니다. 없죠. 의심의 여지 전혀 없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제도 예. 자주, 안보도 자주를 해야 된다. 자주를 해야만 우리가 살기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있죠. 지금 언제까지 남에게 이렇게 의존할 거예요. 자, 동감합니다. 예. 예. 저도 변호사님 말씀 다 들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되겠다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처럼 앵커도 자주 좀 동감하세요. 지난주처럼 뭐 노동 착취가 되고 있는 거 거의 뭐 일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부가. 마시고. 그리고 일반화시키라는 그 얘기인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저는 일반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할게요. 예.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죠? 압수수색 어저께 우병우 또 민정수석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뭐 기자 때 핸드폰도 예.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자, 요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형평성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우병우 그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일부 시각은 자기 대권 구도로 연결시켜서 지금 친박이 보는 것과 바깥에 있는 보수 세력 또 그걸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뭐 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장사미사들의 얘기들인데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 우병우를 이제 과보호하면서 나온 얘기가 일부 부패한 기득권 언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일보구나 하는 게 또 장사미사들 입에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럼 누굴까? 이 SC가 누굴까? 네. 처음에는 C씨라 하다가 S씨라 하다가 갈팡질팡했는데 누굴까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고의식이다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우병우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네. 이 송희영 그 주필을 이름을 공개를 하고 공개했죠. 그리고 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필 사표를 쓴 건데 물론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을 비호하거나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이 향응으로 그 인식할 수 있는 호화 요트를 탔다라든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비행기를 탔다라든가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서 영종도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은 그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병우를 그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 흔들기로 보면서 묘하게 거기에 맞물려서 김진태 의원이 이 송희영 주필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건 연결시키지 마라. 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어느 국민이 연결을 안 시겠어요?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발언하신 김진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오류가 또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2001년 8월 달에 이미 대우조선은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네. 졸업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송희영 주필이 전세기를 타고 그 로마에서 그리스로 갔던 그 무렵에는 잘 나갔죠. 매출이 12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란 말이에요. 이 대우해양조선이나 이 삼성중공업이나 혹은
그 현대중공업 잘 나갔죠. 전부 다 잘 나갔던 문자 그대로 조선 빅3가 세계의 조선계를 확 잡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해양 플랜트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해양 플랜트로 나간 것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완전히 망쳐들게 만든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잘 나갈 때니까 물론 전세 비행기도 띄우고 그 임원들 태우고 남삭대 사장이 두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네네. 유럽에 갔겠죠. 네, 호화 여행.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등장한 사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그 김진태 의원이 그 의총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다. 네. 나중에 또 그 국정원한테 받은 것도 보도 아니다. 자료를 낸 거는 네. 경찰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검찰도 검찰도 아니고 다 수사기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나온 사진들은 최소한 내가 보면 압수수색 같은 데서 그 어떤 수집한 자료가 아니고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내밀한 사진들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테이프 커팅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 요트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은 아니면 김진태 의원이 정말 오래전부터 노력을 다해서 수집을 해왔거나. 사진 그 작가나 사진 기사한테 얻은 게 아닐까요? 예, 그래서 네. 내가 보기에는 이 김진태 의원이 나 이럴 때 본인은 끝까지 얘기 안 하겠다 이랬는데 네.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요. 이 부분을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획 폭로 쪽으로 몰려가면 네. 이거는 이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싸움에서 끝내 청와대가 어려워진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 기획 폭로다 이런 식으로 만약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나중에.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흔들릴 수 있죠. 예,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 그래서 정권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 이런 아닙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걸 온 국민들이 드라마처럼 여기게 만들어 놓았는데 네. 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향방의 심 달리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좀 우스운 사건이에요. 네. 사실은 우병우 수석의 어떤 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여러 행위들 그리고 그분이 또 검증을 제대로 못한 데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네. 진경준 검사장 승진. 그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단 승진하는데 말이에요. 검증을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그 검증 못한 데서 의혹이 시작된 네,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을 계속 바꾼 것도 우병우 수석이었어요. 네. 말을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깨끗하게 시인을 할 건 시인을 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나를 더 의심을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갔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우병우 수석에게 그만일로 그러는 거냐. 사람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땅 그 안 팔리는 땅이라고 한다면 네. 그 땅 좀 잘 팔게 할 수도 있겠지. 네. 그게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면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거의 당시에 시가가 그 정도로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법적인 쟁송에 얽혀 있는 땅이니까 네네. 거래가 어려웠다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도 잘못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 네네. 문제. 근데 이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어떤 권한도 무릅쓰고 일하라는 식으로 고난을 이렇게, 이겨라.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는 형식을 취하고 뒤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이 부패한 기득권 언론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김진태 의원이 송희영 주필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연결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당연히 연결시키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했다면 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다면 네, 당연히 연결시키죠, 이거는.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연결시키지 마라. 오히려 이 송희영 주필 사건에 우병우 사건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조선일보 보도한 내용만 그 관계를 지금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럼 MBC도 그렇고 지금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입수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죠. 나는 근데 송희영 주필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네.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말한 대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배임수재가 된다면 그건 처벌해야죠. 네.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런 걸 떠나서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났어요. 언론사 당시 논설주간인데 네. 논설주간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리고 비난받아서 마땅할 행동을 한 건 나 맞다고 봐요. 네네. 맞지만은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송희영 주피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왜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해서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내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온 국민의 시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도잖아요. 우병우 수석 본인은 이 의혹만으로 어떻게 물러나느냐. 지금 청와대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의혹에 이미 사실은 공직자로서 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엿보이잖아요. 네. 근데 정강이라 그런 가족 회사의 자동차들을 많이 있죠. 등록해놓고 그 등등.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네. 차를 타고 다녔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뭐를 해줘도 부분이 그런 많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우병우 수석이 거취를 나 좀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돕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무조건 청와대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다.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하겠죠. 네. 오히려 우리가 근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헬런 토머스가 그 이 백악관 출입한 노 기자가 94살에 쓴 책에서 한 말입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예, 내가 그 뒤에 한 줄 더 붙였어요. 그리고 권력자가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지금 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저렇게 청와대가 그 생각 이상으로 과잉 대응을 하고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요. 권력자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나 청와대에나 혹은 우병우 수석에게. 우병우 수석이 지금 청와대에서 왕 실장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그 권력자잖아요. 네. 권력자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권력자에게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답변을 제대로 해야죠. 사실은 의혹만으로 나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본인은 답변했다고 말하지만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우선 명확히 처신을 해야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으면서 본인의 자리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하는데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 했잖아요.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쪽은 3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이쪽은 5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와대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어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든지 나는 뭐 그래 압수수색에서 나오겠느냐고 나는 생각하는 쪽인데 내가 만약에 특별수사팀장 같았으면 압수수색 안 했을 거예요.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예? 집회했습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그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되죠. 그 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지금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한 군데는 했을지 몰라요. 이 경찰청에. 네. 예컨대 그 아들의 어떤 그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그건 했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경찰청 차장 방. 예컨대 휴가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 맞았는지 뭐 이런 것은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는 뭐 특별히 할 때가 있겠어요? 이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모든 것은 이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과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네. 이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자료들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나는 이 압수수색 하는 것도 뭔가 국민의 의혹을 이 없애주기 위해서 압수수색 한 건 맞는데 이 압수수색 하는 것부터 국민들의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좀 위배된다. 이분이 고금장 승진한 것도 사실 우병우 수석이 검증을 했거든요. 네. 이러니까 전부 다 초록은 동색 아니냐. 네, 윤곽근 저희 특별수사팀장 초록은 동색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편이다. 물론 이제 윤곽근 그 팀장은 지난번에 기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이 사적인 인연으로 사건을 논하지 마라. 네. 그러지는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만 지금 여기에 명문이 많이 걸려가 있어요. 네. 청와대 명문 걸려가 있죠. 박근혜 정부의 명문이 네.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 명문이 걸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의 명문이 또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네,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자꾸 왈가왈부 해야 되겠어요. 네, 윤곽근 이분이 검사장인데 예. 저기 서울지검에도 있었고 중앙지검에도 있었죠. 네, 지금 팀장으로 왔는데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아, 크겠죠.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실은 이런 박종진 라이브쇼 이런 데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국가부채가 어떻고 내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해도 시운찬을 판에 이런 정치판에 참 이 질 낮은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질 높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예.